아기는 할아버지 사진만 보면 울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아기는 아무 일 없던 집안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사진 하나를 본 것뿐인데 아이는 숨이 막힐 듯이 울부짖었고 그날부터 모든 게 이상해졌습니다. 젊은 엄마는 처음엔 단순한 징크스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의 눈물은 점점 더 깊은 슬픔과 두려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 중 아무도 몰랐던 오래된 비밀이 사진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이야기나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눈물의 이유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속삭임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처음에는 모두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기가 피곤해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겨우 9달 된 아기가 그 흑백 사진만 보면 몸을 떨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그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안동의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도시에서는 갓 지은 밥 냄새가 오래된 한옥의 정적과 어우러졌습니다. 33세의 젊은 과부 윤서는 아들 하준과 함께 또 다른 힘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시아버지 명철 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82세의 명철 씨는 중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지만 좋은 날에는 여전히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엄격하고 차가운 성격의 소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포옹하는 법은 없지만 그저 그의 자세만으로도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준은 조용한 아기였습니다. 잘 자고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재 선반에 있는 특정 사진, 군복을 입은 젊은 명철 씨의 오래된 사진을 볼 때마다 하준은 공포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트라우마처럼 그 이미지를 알아보는 듯한 소름 끼치는 비명으로 폭발하는 조용한 절망이었습니다. 파자마 차림으로 윤서는 팔에서 몸부림치는 아들을 안고 소파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시아버지를 쳐다봅니다. 명철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속삭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어. 그 아이가 기억할 거라는 걸. 그 말은 윤서의 가슴에 돌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철 씨는 그저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글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에서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하준을 재워놓고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남부산 야경을 바라봅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준이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인지.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명철 씨가 이미 깨어나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이에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철 씨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멀리 떨어진 곳을 보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옛날 이야기야. 넌 알 필요 없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윤서는 그를 따라가려다가 아기 모니터에서 하준의 울음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준의 방에 들어가자 아기는 평소와 달리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서둘러 그를 안아 달래려 했지만 하준의 시선은 방 구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빈 벽뿐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우리 아가? 윤서가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약간 열리고 명철 씨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준의 울음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준이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그의 울음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울음이었습니다. 명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문을 닫으려다가 멈췄고 하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진 내려놓는 게 좋겠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사진이요? 서재에 있는 내 군복 사진. 그걸 치우는 게 좋겠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왜 한 아기가 60년도 더 된 사진에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명철 씨는 왜 그것이 하준의 기억이라고 했을까요? 그날 밤 윤서는 서재로 가서 문제의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6.25 전쟁 당시 젊은 명철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어두운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사진 뒷면을 보았고 그곳에는 희미한 글씨로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민서가 미안하다. 1953년 7월 27일. 윤서는 그 글을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석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고 그 날짜는 한국 전쟁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집의 복도에 서 있었고 어딘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그 소리를 따라가자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명철 씨였지만 그의 얼굴은 젊었고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마. 넌 볼 필요 없어. 윤서는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어두운 복도에서 명철 씨가 하준의 방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고 그저 그곳에 서서 문에 이마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윤서가 불렀습니다. 명철 씨는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깨웠니? 그냥 아이가 잘 자나 보고 싶었어. 하지만 윤서는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무언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것은 하준과 그 사진 그리고 민석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민석이 누구예요? 명철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가 평생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야. 그는 한숨을 내쉬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윤서는 그를 따라갔고 둘은 어둠 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명철 씨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민석은 내 동생이었어. 그의 말에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명철 씨가 외아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 사진 어디에도 다른 형제 자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한 적이 없죠? 명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2년의 세월 동안 단단히 잠겨있던 비밀이 마침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 인생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니까. 그리고 그 순간 하준의 방에서 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저 아기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슬픔의 메아리 같았습니다. 윤서는 하준의 이상한 울음에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사, 아동, 심리학자, 심지어 절의 스님까지 찾아갔지만 아무도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기 모니터를 켜둔 채로 그녀는 이상한 것을 듣게 됩니다. 하준이 다시 울고 있었고 방 안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하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릉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복도의 창문을 흔들고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할아버지가 하준의 침대 옆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철 씨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윤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하준이랑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명철 씨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그가 윤서를 바라볼 때 그의 시선은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민서가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윤서는 할아버지의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민석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그 이름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명철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윤서예요. 하준 엄마요. 민석이 아니에요. 명철 씨는 잠시 윤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아, 그래. 윤서야, 미안하구나. 요즘 기억이 자꾸 뒤섞여서. 그는 수첩을 꽉 쥐고 일어났습니다. 하준은 이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그의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수첩이에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그냥 옛날 낙서들이야. 중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가 방을 나갈 때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철 씨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수첩을 집어들고 마지막으로 하준을 확인한 후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드며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군대 수첩이었고 페이지들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대부분 희미했지만 모든 페이지에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민석.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오늘 전쟁이 시작되었다. 민석이가 겁에 질려 있다. 내가 보호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들에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15일 민석이 울음소리가 밤새 들렸다. 아버지가 또 그를 때렸다. 1950년 8월 3일 민석이가 내 군복을 보고 울었다. 내가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 1950년 9월 24일 오늘 아버지가 민석을 지하실에 가두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윤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수첩은 명철 씨의 알츠하이머 증상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의 기록인가요? 그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또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 민석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잘못이다. 윤서는 수첩을 덮고 차가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남편의 옛 친구 전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구는 역사학자였고 특히 한국 전쟁 시기를 연구했습니다. 전구 씨, 혹시 시아버지의 가족에 대해 들은 적 있어요? 특히 민석이라는 이름의 동생이 있었는지?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윤서 씨, 어떻게 그 이름을 알게 됐어요? 윤서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정말 있었던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건 우리 마을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된 이야기예요. 명철 씨 가족의 비극이죠.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하준을 데리고 전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안동의 오래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차 향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정우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명철 씨의 어린 동생이었어요. 6살 차이였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명철 씨는 18살이었고 민석은 12살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야기하기 불편한 주제인 듯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우 가혹했다고 해요. 특히 민석에게요. 명철 씨는 형으로서 동생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도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윤서는 하준을 더 꽉 안았습니다. 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철 씨가 군대에 징집되어 집을 떠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석이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사고사라고 되어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윤서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정우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아버지의 학대가 너무 심해져서 민석이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명철 씨가 집을 떠난 후 아무도 민석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철 씨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어. 그 아이가 기억할 거라는 걸. 그럼 하준이 왜 그 사진을 보고 우는 걸까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과학자이자 역사학자로서 이런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우리 할머니들은 종종 말했어요. 깊은 상처와 함께 떠난 영혼들은 때로 돌아온다고요. 윤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명철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울기 시작하자 명철 씨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그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석에 대해 알아보고 왔어요, 할아버지. 명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일어나려다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말해줬니? 정우 씨요. 그리고 윤서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읽었어요. 명철 씨는 수첩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수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민석이 너무 어렸어.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나는 도망쳤어. 윤서는 하준을 그에게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하준이 왜 그 사진을 보고 우는 걸까요? 명철 씨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민석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어. 군대에 있을 때 받았지. 형, 도와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는 휴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어.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하준이 갑자기 작은 손을 뻗어 명철 씨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기의 눈은 크고 맑았고 그의 표정은 이상하게 성숙해 보였습니다. 명철 씨는 그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민서가?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전등이 깜빡였고 바람이 창문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하준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명철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하준의 방에 아기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그녀는 모니터를 통해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명철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서가 이제 모든 것을 말할게. 진실을 모두에게 알릴게.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하준의 입에서 나온 것 같은 아이의 목소리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됐어, 형. 명철 씨의 어린 시절, 집 이제는 버려진 그곳을 찾아간 윤서는 슬픈 아이의 며느리로 그녀를 알아본 노인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명철 씨에게 민석이라는 동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6살 때 의문의 상황에서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 후로 누구도 그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저주받은 아이로 여겼고 의식 없이 묻었습니다. 안동 외곽의 오래된 동네, 낡은 한옥들이 즐비한 골목을 따라 걸으며 윤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준은 그녀의 가슴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고 목련꽃이 피 비에 젖어 길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구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윤서는 마침내 명철 씨의 어린 시절 집을 찾았습니다. 한때는 웅장했을 한옥이지만 지금은 처마가 기울고 기와가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서가 주변을 살피고 있을 때 옆집에서 허리 굽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그녀는 윤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찾아왔수? 할머니가 거친 사투리로 물었습니다. 윤서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김윤서라고 합니다. 이 집에 살았던 명철 씨의 며느리예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윤서에게 다가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 슬픈 아이의 며느리구나. 윤서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슬픈 아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철이는 항상 슬픈 눈을 했어. 어린 시절부터 웃는 일이 거의 없었지. 할머니는 윤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래된 한옥 안은 따뜻했고 된장찌개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윤서에게 차를 내주고 하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가 참 예쁘구나. 눈이 낯익어. 윤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명철 씨의 가족에 대해 기억하시는 게 있으세요? 특히 민석이라는 동생에 대해서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는지 확인하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름이야. 어떻게 알게 됐니? 윤서는 간략하게 하준의 이상한 행동과 명철 씨의 반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민석이는 명철이의 동생이었어. 6살 차이였지. 똑똑하고 밝은 아이였어. 하지만 그 집 아버지가...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엄격했어. 특히 민석이에게. 이유는 모르지만 그 아이를 특별히 미워했어.
명철이는 형으로서 동생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도 어렸으니까. 윤서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할머니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1953년 휴전 직전이었어. 명철이는 이미 군대에 끌려갔고 집에는 부모님과 민석이만 남아있었지. 어느 날 밤 비명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석이가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이 퍼졌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그 아이의 몸에는 멍이 가득했거든. 그렇게 작은 아이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심하게 다칠 리가 없어. 윤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달랐어, 아가씨. 가정 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거였지. 게다가 그 집 아버지는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하준이 갑자기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리 격렬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눈이 민석이를 닮았구나. 윤서는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민석이를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그 아이에게 떡을 자주 주곤 했어. 늘 배고파 보였거든. 그리고 그 눈, 슬프면서도 지혜로운 눈이었어.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지. 윤서는 하준을 달래며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민석이는 어디에 묻혔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가장 슬픈 부분이야. 가족들은 그를 저주받은 아이라고 여겼어. 제대로 된 장례식 없이 뒷산에 묻었지. 비석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하준을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명철 씨의 가족은 민석을 저주받은 아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하준과 민석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명철 씨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하준을 아래층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안동에 다녀왔어요.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집에요. 명철 씨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곳에 갔니?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석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명철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널 보냈어? 누가 그 이름을 말하라고 했어? 윤서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철 씨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요. 저는 그저 하준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명철 씨는 갑자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가 똑같이 울었어. 똑같이. 나는 다른 방에서 들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나는 겁쟁이였어. 그의 외침은 집안에 메아리 쳤고 잠시 후 하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급히 아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준은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울고 있었고 그의 작은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윤서가 하준을 안아 달래고 있을 때 명철 씨가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된 것 같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갇혀 있어. 윤서는 하준을 안고 명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게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석이 어떻게 죽었는지 진실을 알아야 해요. 명철 씨는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민석을 학대한다는 걸. 매일 밤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나는 너무 두려웠어. 내가 끼어들면 아버지가 나까지 때릴까 봐.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른 척했지.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군대에 가게 되었을 때 민석이 내 손을 붙잡고 울었어. 형, 가지마.
아버지가 날 죽일 거야.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나는 그를 두고 떠났어. 윤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하준이 할아버지의 군복 사진을 볼 때마다 우는 이유인 것 같아요. 명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항상 알고 있었어. 언젠가 민석이 돌아올 거라는 걸. 나에게 복수하러.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어쩌면 용서를 구하러 온 건지도 모르잖아요. 명철 씨는 하준을 바라보았고 아기는 이제 조용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이 명철 씨의 방향으로 뻗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명철 씨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를 죽게 내버려 뒀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겠니? 그날 밤 윤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준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명철 씨의 방에서는 가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윤서는 명철 씨가 평생 동안 얼마나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준, 그가 정말 민석의 환생이라면? 그 생각은 비현실적이었지만 그녀는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윤서는 명철 씨의 방으로 가는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따라가 문 앞에서 엿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고백할게, 민석아.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게. 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하준의 방에서 부드러운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윤서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준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의 주위로 연한 푸른빛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 그것은 더 이상 아기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영혼의 눈이었습니다. 불면의 밤 동안 윤서는 시아버지의 방 옷장을 뒤지다가 붉은 끈으로 봉인된 나무, 상자 안에 숨겨진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일기장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어린 시절 명철과 민석은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명철은 나이가 많아 침묵을 지키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하면 대체로 학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죽은 그날까지 공식 기록에는 계단에서 떨어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기장에는 분명했습니다. 명철은 보았고 들었고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76년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깊은 밤, 안동의 오래된 집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조용한 복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잠들고 명철 씨도 자신의 방에서 조용해진 지 1시간이 지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따뜻한 우유를 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의 이야기, 명철 씨의 죄책감, 그리고 하준의 이상한 행동.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유를 다 마신 윤서는 복도를 따라 걸어 명철 씨의 방 앞에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깊은 숨소리가 들렸고 그는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낡은 가구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나무 옷장에 고정되었습니다. 명철 씨가 항상 잠가두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는 옷장 위에 놓인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하지만 하준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명철 씨를 위해서도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열쇠로 옷장을 열자 오래된 옷들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살펴보다가 맨 아래 칸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붉은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일종의 옛 영적 봉인이었습니다. 윤서는 상자를 들어올려 침대에 앉았습니다. 붉은 끈을 풀자 그녀는 상자가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명철이었고 다른 한 명은 6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사진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간결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일기는 내 죄의 증거다. 김명철 1953년 다음 페이지부터 명철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어설펐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49년 3월 15일, 오늘 아버지가 또 민석을 때렸다. 저녁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나는 문 뒤에 숨어 있었다. 민석이 나를 봤지만 나는 도망쳤다. 1949년 5월 2일,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아왔다. 민석이 숨으려 했지만 찾아냈다. 민석의 비명이 들렸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윤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철의 일기는 잔인한 학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특히 민석에게 가혹했고 명철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침묵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 아버지는 더 자주 술을 마신다. 민석이 내게 왔다. 형, 우리도 도망가자고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전쟁의 기록과 함께 일기는 점점 더 암울해졌습니다. 1951년 4월 3일, 오늘 징집 통지서가 왔다. 다음 주에 군대에 가야 한다. 민석이 내 손을 잡고 울었다. 가지마, 형, 아버지가 날 죽일 거야. 나는 그를 안심시켰지만 내 마음도 불안했다. 1951년 4월 10일, 오늘 집을 떠났다. 민석이 문 앞에서 울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보니 아버지가 그의 머리를 때리고 있었다. 윤서는 일기장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기는 명철 씨가 군대에서 보낸 시간과 고향에 대한 편지에 대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윤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953년 7월 20일, 오늘 민석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글씨가 서툴고 눈물 자국이 있었다. 형, 도와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아버지가 매일 밤 내 방에 와. 너무 아파. 나는 휴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전투가 심해지고 있어. 1953년 7월 24일,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다. 민석이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장례식은 이미 끝났다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나는 알고 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늘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내 속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나는 민석을 저버렸다. 내가 집에 있었다면, 내가 용기가 있었다면 민석은 살아있을 것이다. 이 죄책감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민석아, 미안하다. 윤서는 일기장을 덮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명철 씨가 평생 안고 살았던 죄책감, 그가 왜 민석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꺼려 했는지, 그리고 하준이 군복을 입은 명철의 사진에 그토록 강하게 반응했는지. 그녀는 조용히 일기장을 상자에 다시 넣었지만 붉은 끈으로 묶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하준을 안고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명철 씨가 방에서 나왔을 때 그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가 부엌에 들어서자 그의 눈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나무 상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었어요, 할아버지. 명철 씨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윤서는 하준을 조금 더 가까이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겪은 일들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행동할 수는 없어요. 명철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는 내 동생을 죽게 내버려뒀어. 내가 더 용감했다면. 민석은, 그는 말을 멈추고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민석인 것 같아 명철 씨가 속삭였습니다. 그 눈빛, 너무 비슷해. 윤서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열어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이 말, 민서가 미안하다. 저는 이제 하준이 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우는지 알 것 같아요. 명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어쩌면 윤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할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 돌아온 걸지도 몰라요. 하준을 통해서. 그 순간 하준이 작은 손을 뻗어 명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철 씨의 얼굴에 충격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졌으니 어쩌면 민석도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명철 씨는 하준의 작은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얼굴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민석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알려야 해.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윤서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떡해요? 안동시립기념관에 가서 명철 씨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거야. 민석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침묵했는지. 하준이 갑자기 기쁜 소리를 내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명철 씨의 알츠하이머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준을 민석과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혼란은 두려움이 아닌 화해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정 무렵 윤서는 하준의 방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자 그녀는 명철 씨가 하준의 침대 옆에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서가 내가 너무 비겁했어. 네가 날 부를 때 달려가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 진실을 말할게. 모든 사람들이 네 이야기를 알게 할게. 윤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형제, 간의 오래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일기장을 들고 동네 사찰을 찾았습니다. 하준을 안고 그녀는 주지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이든 스님으로 깊은 지혜가 느껴지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 일기장을 좀 봐주시겠어요? 저희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님은 조용히 일기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고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군요. 스님이 하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의 영혼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어요. 이 아이는 그것을 느끼고 있고 노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이 빛을 볼 때 어둠은 사라집니다. 명철 씨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민석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때 두 영혼 모두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윤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명철 씨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표정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준비됐니? 그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할게요. 그들은 하준을 안고 안동시립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명철 씨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76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비밀을 마침내 풀어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알츠하이머의 발작이 심해집니다. 명철 씨는 하준을 민석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아이를 안아줍니다. 전에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충격 속에서 이것이 정신적 장난이 아니라 영적인 과정이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지역의 불교 스님을 찾아가고 그는 일기를 분석한 후 말합니다. 민석의 영혼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것을 느끼고 노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립기념관에서의 고백 이후 명철 씨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알츠하이머 증상은 더욱 뚜렷해졌고 과거와 현재의 사이를 오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완전히 맑은 정신으로 현실을 인식했지만 다른 날에는 완전히 과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그와 하준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명철 씨는 하준을 보면 종종 눈물을 흘리며 민석의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래도록 기다려온 재회의 눈물 같았습니다. 가을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윤서는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명철 씨가 하준을 안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10개월이 된 하준은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의 군복 사진을 보고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명철 씨를 보면 항상 팔을 벌려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관계야. 윤서의 친구 수진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할아버지와 그렇게 가까워진 게 신기해.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 하준이가 할아버지의 사진만 봐도 울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마치 그들이 서로를 치유하는 것 같아. 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유라니? 윤서는 망설였습니다. 수진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민석의 이야기와 그녀가 믿기 시작한 것, 하준이 어떤 방식으로든 민석의 환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는 오래된 죄책감이 있으셨어. 그리고 하준이는 그것을 풀어주는 것 같아. 그날 밤 윤서는 하준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명철 씨가 방에 들어와 아기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서가 그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너니? 정말 돌아온 거니? 윤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익숙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명철 씨는 하준의 작은 손을 잡고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내가 떠났을 때 네가 울었지. 내 군복을 보고 울었어. 날 붙잡고 가지마 형 하고 말했지. 하지만 난 갔어.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윤서는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준이 잘 시간이에요. 명철 씨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간에서 그는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윤서야, 넌 믿니? 하준이가 민석일지도 모른다는 걸?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런 생각을 미신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하준이가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명철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젠 느껴져. 내가 가기 전에 민석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그의 말에 윤서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명철 씨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하준을 데리고 지역의 불교 사찰을 다시 찾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들을 평온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윤서는 최근 일어난 일들, 특히 명철 씨의 악화되는 상태와 하준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다가 하준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아기는 기어서 스님에게 다가갔고 스님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놀라운 에너지를 가진 아이군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혼이에요. 윤서는 스님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스님,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하준이가 민석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의 동생이요. 스님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 씨,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불교에서는 환생을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업비엔드를 가진 영혼은 종종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는 하준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석의 영혼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어요. 폭력과 배신으로 가득 찬 마지막 순간들로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이 아이는 그것을 느끼고 있고 노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민석의 영혼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석의 이야기가 알려져야 합니다. 숨겨진 진실은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빛 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의미심장한 제안을 했습니다. 49일,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불교에서는 사망 후 49일 동안 영혼이 중간 상태에 있다고 믿습니다. 민석의 경우 그의 영혼이 76년 동안 이러한 상태에 갇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윤서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 그녀가 목격하고 있는 일들은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민석의 유골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혼을 위한 의식입니다. 유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민석을 상징하는 물건을 가져오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을 상징하는 물건이라 그녀는 명철 씨의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민석의 고통과 명철의 죄책감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명철 씨가 거실에서 하준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오랜만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준은 명철 씨의 무릎에 앉아 마치 모든 단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다가 명철 씨에게 스님과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9일 의식, 좋은 생각이야. 민석은 제대로 된 장례식도 받지 못했으니까.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준이 작은 손으로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명철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정말 민석이니? 하준은 웃음 지었고 그의 눈에는 어린 아기에게서는 보기 힘든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철 씨는 하준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윤서야, 나 좀 도와줄래?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그는 윤서를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맨 위 선반에서 그는 오래된 골동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어린이 셔츠가 있었습니다. 이건 민석의 것이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주셨어. 민석이 좋아했던 셔츠라고? 윤서는 조심스럽게 셔츠를 만져보았습니다. 오래된 면 소재였지만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작은 배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걸 의식에 사용하는 게 어떨까? 명철 씨가 제안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그날 밤 윤서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집에 있었고 어린 소년이 창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소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준의 눈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누구세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나는 윤서야. 너는 민석이구나.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어디 있어요? 형이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윤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은 너를 찾고 있어. 그리고 너무 미안해하고 있어. 소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여기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윤서가 대답하려 할 때 꿈은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입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아기 모니터에서 하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급히 아기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하준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빈 공간을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문가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준의 웃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아기의 웃음이 아니라 마치 어린 소년의 웃음 같았습니다. 민서가, 그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준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잠시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평범한 아기로 돌아와 윤서를 향해 반가운 듯 손을 뻗었습니다. 윤서는 하준을 안고 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다음 날 윤서는 명철 씨와 함께 절을 방문했습니다. 스님은 49일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들은 민석의 셔츠를 가져갔습니다. 의식은 7일마다 한 번씩 7주 동안 진행됩니다.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각 의식에서 우리는 민석의 영혼이 평화를 찾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의식이 시작되었을 때 명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준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명철 씨는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놀라서 그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명철 씨의 눈은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보였어. 바로 거기, 절에서. 그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 윤서는 소름이 돋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마침내 민석의 영혼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그날 밤 명철 씨는 하준을 팔에 안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래된 자장가였습니다. 그는 윤서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우리에게 불러주시던 노래야. 민석이 특히 좋아했지. 윤서는 문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준은 명철 씨의 팔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노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철 씨가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민석의 영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 기념관을 방문하는 동안 명철 씨는 드문 맑은 정신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민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그는 동생이 자신의 침묵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그것이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서가 기념관 관리자에게 일기장의 페이지들을 보여줄 때까지 고백이 뉴스가 됩니다. 군인으로서의 과거로 명철 씨를 항상 존경해온 도시는 이제 무너진 한 남자를 봅니다. 안동시립 기념관의 강당은 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특별 행사로 가득 찼습니다. 육전 2호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지역의 생존 참전 용사들이 모여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김명철도 있었습니다. 윤서는 청중석에 앉아 하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철 씨가 단상에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특별히 등을 곧게 펴고 군복 훈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49일 의식이 진행되면서 명철 씨의 상태는 오락가락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했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정신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그의 정신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참전 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에 참전하셨고 2차례의 무공훈장을 받으셨습니다. 명철 씨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이 윤서와 하준에게 멈췄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윤서는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참전 용사 여러분, 명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전쟁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부끄러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진행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명철 씨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용감한 군인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제가 가장 보호해야 했던 사람에게 저는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명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동생 민석에 대해 아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는 저보다 6살 어렸고 1953년에 1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가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린 민석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우리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고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진행자는 마이크로 다가가려 했지만 명철 씨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76년 동안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민석의 이야기가 알려져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민석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이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저는 고향에 없었습니다. 명철 씨는 이제 완전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민석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청중 사이에서 불편한 소란이 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철 씨가 알츠하이머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몇은 그를 단상에서 내려오도록 도우려 일어났습니다. 윤서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하준을 단단히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명철 씨의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윤서가 명철 씨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닙니다. 민석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의 죽음은 숨겨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진행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명철 할아버지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쓴 일기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석의 고통, 할아버지의 죄책감, 그리고 진실입니다. 진행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몇 페이지를 휙휙 넘겨보더니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가 명철 씨에게 물었습니다. 명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단어가 사실입니다. 진행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행사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김명철 선생님과 그의 가족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서서히 강당을 빠져나가는 동안 윤서는 명철 씨를 부축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말했구나. 그가 속삭였습니다. 76년 만에. 내 할아버지, 이제 민석이도 알게 될 거예요. 놀랍게도 하준이 갑자기 손을 뻗어 명철 씨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기의 눈에는 이상한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는 기자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철 씨의 고백은 순식간에 지역 뉴스가 되었고 더 큰 매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기념관에서의 고백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76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민석의 유해는 어디에 있나요? 윤서는 기자들을 뿌리치고 명철 씨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그의 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명철 씨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고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지와 응원을 보냈고 다른 이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전화는 안동시장으로부터 왔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주 금요일에 특별한 회의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민석의 이름으로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참석해 주신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명철 씨는 전화를 받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고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꼭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민석의 이야기가 마침내 알려지게 될 거야. 그날 밤 윤서는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의 한 면에는 명철 씨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76년 만의 고백, 참전 용사가 밝히는 숨겨진 가족 비극이었습니다. 기사는 민석의 이야기와 명철 씨의 용기 있는 고백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숨겨온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명철 씨의 고백은 늦었지만 그 용기는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다른 매체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사회적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명철 씨를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그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석의 이야기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안동시립기념관에서는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장과 시의원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기념관 한켠에는 민석을 위한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민석의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진 동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민석, 1941, 행복의 53, 침묵이 낳은 희생자. 그의 이야기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기를, 그의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명철 씨는 윤서와 하준과 함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장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구석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마주합니다. 김민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침묵의 위험성과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한 노인이 명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명철 씨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고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철 씨, 내 이름은 박정호입니다. 나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철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명철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나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여동생, 그녀도 우리 아버지에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명철 씨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박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명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명철 씨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노인들, 가정, 폭력의 생존자들, 그리고 그의 용기에 감동받은 사람들. 명철 씨의 고백은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 파문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지역 학교에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시의회는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석의 이야기는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명철 씨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지켜온 비밀을 마침내 공개하자 그의 알츠하이머 증상은 이상하게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정신은 더 맑아졌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하준도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철 씨의 군복 사진을 보고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진을 보면 작은 손을 뻗어 사진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 어느 저녁 명철 씨는 하준을 무릎에 앉히고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민석의 사진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삼촌이란다, 하준아. 민석 삼촌. 그는 아주 용감하고 친절한 아이였어. 하준은 사진을 바라보고 놀랍게도 삼촌이라는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첫 단어였습니다. 윤서와 명철 씨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하준이가 첫 단어를 말했다. 삼촌이라고. 우연일까? 아니면 민석이 정말 우리와 함께 있는 걸까? 이제 나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다. 명철 할아버지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켰는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지, 그리고 어쩌면 작은 하준을 통해 민석도 마침내 평화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준이 사진을 볼 때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절망 대신 그는 팔을 벌립니다. 명철 씨는 마지막으로 하준을 안고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내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날 새벽, 그는 일기장을 팔에 안고 평화롭게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납니다. 안동의 가을은 오색 찬란한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창문을 두드렸고 멀리서 산사의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명철 씨의 고백 이후 2달이 지났고 49일 의식도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뒷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 열매가 무겁게 매달려 있었고 그 아래에서 명철 씨가 하준을 안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11개월이 된 하준은 이제 몇 걸음을 뗄 수 있었지만 아직은 대부분 기어 다녔습니다. 윤서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명철 씨의 공개적인 고백 이후 그는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물론 알츠하이머의 증상은 여전했지만 그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하준과 함께 있을 때는 특히 맑은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하준, 그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철 씨의 군복 사진을 보고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을 볼 때마다 작은 팔을 뻗어 안아달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두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스님이 마지막 49일 의식을 위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 작은 제단이 설치되었고 민석의 옷과 사진이 그 위에 놓였습니다. 명철 씨는 제단 앞에 정좌하고 있었고
윤서와 하주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49일 의식의 마지막 날입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 민석의 영혼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의식이 시작되고 스님의 부처님을 향한 연불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철 씨는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빠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의식의 중간쯤 하준이 갑자기 명철 씨의 무릎으로 기어갔습니다. 윤서가 그를 데려오려 했지만 스님은 손짓으로 그녀를 말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를 그대로 두세요. 하준은 명철 씨의 무릎에 앉아 그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작은 손으로 명철 씨의 뺨을 만졌습니다. 명철 씨는 눈을 떴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서가,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준은 갑자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아기의 순수한 미소가 아니라 이상하게 성숙한 이해와 용서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스님은 윤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지만 스님은 미소만 지었고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윤서는 하준을 재운 후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복도에서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고 명철 씨가 하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따라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명철 씨는 하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명철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네가 자유로워질 날이야. 하준은 깨어 있었고 놀랍게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명철 씨를 바라보며 팔을 뻗었습니다. 명철 씨는 하준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내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네 이야기가 알려지도록 이제 네가 평화롭게 떠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하준의 이마에 키스했고 아기는 그의 품에 안겨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내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명철 씨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이상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슬픔과 위안, 두려움과 평화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준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명철 씨도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지만 평소 일어나는 시간이 지나도 명철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명철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그의 팔 사이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즉시 알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명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화를 마침내 찾은 것 같았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명철 씨는 마지막까지 민석과 함께했고 이제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닦고 있을 때 하준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서둘러 하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기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바라보는 듯 빈 공간을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윤서가 부르자 아기는 그녀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준의 눈에서 이전에 보였던 그 오래된 슬픔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저 아기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였습니다. 명철 씨의 장례식은 간소하지만 존엄하게 치러졌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고백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새롭게 보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노인들, 명철 씨의 용기에 감동받은 젊은이들, 그리고 민석의 이야기를 들은 후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장례식 동안 하준은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서의 팔에 안겨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았고
때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그는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윤서는 명철 씨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방에서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의 옷과 사진, 그리고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에게 내가 떠난 후에 이것을 읽게 될 거야. 하준을 잘 돌봐주어. 그는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민석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줘. 우리의 침묵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낳는지,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사랑한다. 명철 윤서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명철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민석과 하준, 그리고 남겨질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주 후 윤서는 하준을 데리고 안동시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민석을 위한 추모 공간이 확장되어 있었고 이제 그곳에는 명철 씨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사진, 아래에는 새로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석과 명철 분리되었던 형제, 이제 다시 하나가 되다. 하준이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주변을 탐험하는 동안 윤서는 조용히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하준을 통해 민석은 돌아와 용서를 전했고 명철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윤서는 하준을 높이 들어 올려 가을 하늘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기 봐, 하준아. 할아버지와 민석 삼촌이 우리를 보고 있을까? 하준은 웃으며 작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윤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형수님. 윤서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의 느낌이었지만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하준을 더 꼭 안았습니다. 우리가 내 이야기를 기억할게, 민서가. 약속할게. 그날 밤 윤서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명철 씨의 방에서 가져온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명철과 어린 민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되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지만 두 형제의 모습은 선명했습니다. 윤서는 그 사진을 하준의 방에 걸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억의 증표였습니다. 잊혀진 형제의 이야기, 76년 동안 침묵했던 비밀, 그리고 마침내 찾은 용서와 평화의 이야기. 하준이 잠든 모습을 확인한 후 윤서는 조용히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잘자 하준아, 잘자 민서가. 이제 너희 모두 평화롭게 쉬어. 창밖에서 가을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고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두 영혼이 마침내 화해하고 자유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반 위의 사진은 이제 다른 것입니다. 복원된 오래된 사진, 웃고 있는 두 소년의 모습, 명철과 민석. 윤서는 도시학교에 작은 추모비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민석의 이름과 옆에 쪽지를 놓았습니다. 모든 침묵이 무죄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후회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동안 하준은 평화롭게 자랍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사진을 보고 울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해방되었고, 그러나 교훈은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던 할아버지와 용서를 구하며 눈물 속에 죽음을 맞이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안동의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강가의 버드나무는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철, 씨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고 윤서와 하준의 삶은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이제 14달이 되었고 작은 발로 집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밝고 활기찬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눈에서 그 이상한 슬픔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고 그의 웃음소리는 집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윤서는 명철 씨의 집을 정리하면서 많은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낡은 앨범 속에 숨겨져 있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명철과 민석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두 소년이 드물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은 많이 손상되어 있었지만 윤서는 그것을 복원 전문가에게 맡겼고 몇 주 후 놀라운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복원된 사진에서 12살쯤 되어 보이는 명철과
6살 정도로 보이는 민석은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순수했고 두 형제의 눈에는 행복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폭력이 시작되기 전 또는 잠시 멈춘 순간의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그 사진을 아름다운 나무 액자에 넣어 거실 선반 위에 놓았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명철 씨의 군복 사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사진이 놓인 첫날 하주는 그것을 바라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진은 집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윤서는 하준을 안고안동의 작은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장의 초대로 그녀는 민석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장 잔인한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민석은 목소리가 없는 아이였어요. 윤서가 교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고통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고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형 명철은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았고 마침내 민석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경청했고 그들의 눈에는 이해와 공감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학교장은 윤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의 한 구석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어 민석을 기억하고 학생들에게 침묵의 위험성과 용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감동하여 제안을 받아들였고 몇 주 후 작은 추모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민석과 명철의 복원된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나무로 된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패에는 민석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윤서가 직접 쓴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침묵이 무죄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후회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추모 공간의 개관식 날, 학교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쓴 평화와 용기에 관한 시들이 낭독되었고 작은 합창단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윤서는 하준을 안고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에 노인 한 분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명철 씨의 장례식에서 만났던 박정호 씨였습니다. 윤서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철 씨와 당신 덕분에 저도 제 여동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도 평화를 찾은 것 같습니다. 윤서는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 할아버지가 원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침묵 속에 고통받지 않도록. 그날 저녁, 윤서는 하준을 재운 후 그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하준의 침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명철과 민석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하준에게 이런 아름다운 교훈을 남겨주셔서.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봉투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형에게 내가 많이 무서워. 아버지가 자꾸 나를 때려. 형이 여기 있으면 좋겠어. 빨리 돌아와줘. 민석, 윤서는 편지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분명 민석이 명철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보냈을까요? 봉투에는 다른 메모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일기장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소중한 기억의 조각이었고 언젠가 하준이 자라면 그에게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준은 이제 18달이 되었고 활발하게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단어 삼촌 이후로 그는 빠르게 새로운 단어들을 익혔습니다. 엄마, 달, 책, 그리고 놀랍게도 할아버지라는 단어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윤서는 하준과 함께 명철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명철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형, 마침내 평화를 찾다. 윤서는 묘소 앞에 국화꽃을 놓고 하준이 작은 손으로 비석을 만지도록 했습니다. 아이는 비석을 바라보며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 윤서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 순간의 의미는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하준에게 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 하준아. 할아버지와 민석 삼촌이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 하준은 작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슬픔이나 고통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일기장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하준이가 할아버지의 묘소에 인사했다. 이제 그는 그저 평범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 민석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은 것 같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나는 하준이 자라면서 그에게 민석과 명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침묵의 위험성과 용기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의 힘에 대해. 명철 할아버지, 당신의 마지막 여정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석, 이제 당신도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두 영혼이 마침내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기를. 윤서는 일기장을 덮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하준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명철과 민석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준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의 작은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방벽에 걸린 명철과 민석의 사진은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좋은 꿈 꿔, 하준아.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치유되었고 잊혀진 영혼은 기억되었으며 침묵 속에 묻혔던 이야기는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이들이 조금씩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가끔 우리는 말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더 무겁고 긴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이라면 그 할아버지처럼 과거를 묻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했을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용서는 때로 한마디 말, 한 번의 포옹, 그리고 한 번의 눈빛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이라면 아이의 울음 속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영혼의 속삭임은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